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동차업계의 대표 주자죠.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이 성사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협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프랑스 르노그룹과 대만의 제조업체 폭스콘 그리고 일본 정부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닛산과 혼다 두 기업의 합병 추진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집 수첩에서는 이 필리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는 12월 30일이 필리핀에서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과거 필리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호세 리잘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 호세 리잘 그리고 리잘데이에 대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예멘 후티 반군이 성탄절인 25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서 요격됐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일주일 동안 네 번째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소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이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강화를 밝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 공식 메시지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전쟁에 짓밟힌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소리가 멈추기를,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대담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지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도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4일 시작된 카톨릭 희년을 맞이해서 낸 메시지에서도 모든 개인과 모든 국가가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무기 소리를 침묵시키고 분열을 극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 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 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내년에 왕이 부장이 일본을 방문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 후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강요급 중일 고위급 인적 문화교류 대화도 개최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조기 철폐를 요구했고 중국군이 동중국 해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데에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67명 가운데 38명이 사망했으며 생존자 2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 근처에서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추락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항공은 사고기에 승객 62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67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 국적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였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러시아 체첸 공화국의 수도인 그로진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추락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지 매체는 사고기가 새떼와 충돌해 비상 착륙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출생아 수가 올해 처음으로 연간 기준 7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후생 노동성의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가
68만 7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지난해 72만 7,288을 비교해서 5.5% 줄어든 것으로 18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년 전인 2022년 77만 759명으로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2년 만에 70만 선이 붕괴되면서 저출산 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네. 25일 날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67명 가운데 38명은 사망했습니다만 29명은 살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 근처에서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승객 62명, 승무원 5명 이렇게 타고 있었고 아제르바이잔인이 37명,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러시아인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여객기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러시아 체첸 공화국 수도인 그로진을 가던 중이었는데요. 이 안개가 끼면서 두 차례 항로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실시간 항공기 비행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에 따르면 사고기가 정상 항로를 벗어나서 카스피를 건너서 바다 동쪽 해안인 악타우 지역에서 상공을 빙빙 돌다가 추락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현지 매체들은 사고기가 새떼와 충돌하면서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결국은 추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검찰이 현장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26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옛 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 지도자들의 비공식 정상회의 참석은 취소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항공기 추락 사고 보면 전원 사망 이런 뉴스를 맞아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생존자가 좀 많았어서 네, 맞습니다. 뭐좀 달랐던 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사고 당시 장면이 공개가 되는데요.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완만한 각도로 고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기체 중심부가 지면과 미끄러지듯이 먼저 닿았습니다. 그리고 여객기가 폭발하게 된 건데 이렇게 여객기가 추락하고 폭발까지 했음에도 탑승자 거의 절반 가까이 생존한 걸 듣고 사회 관계망에서는 비극 속에서도 그래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중간과 앞쪽 부분이 폭발해서 완파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충격을 흡수하고 상대적으로 뒤쪽이 덜 부서지면서 온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었을 때 생존자 상당수가 여객기 뒤편에 탑승했을 승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카자흐스탄 구조당국이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면서 추가 폭발을 막았던 점도 생존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락 장소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네. 카스피해 해안의 넓은 해안이어서 이 항공기가 추락 후에 건물이나 지상에 있는 시설물과 추가로 충돌하지 않은 점 이것도 생존자가 많았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스피해 서쪽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던 여기가 왜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바꿨는지 이것도 의문점이라고 합니다. 일단 러시아 항공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비행 중에 여객기가 일단 새떼와 충돌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는 것이 일단 초기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25일 오전에 러시아 남부 자치공화국인 북오세티아와 잉구세티아에 드론 공격이 있었고 과거에도 드론 공격 때문에 이 지역 공항들이 일제히 폐쇄된 적이 있는데 이날 오전 그러니까 25일 오전에도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드론 공격과 이번 항공기 사고가 연관성이 있는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야기입니다. 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사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 일기 집권 때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 덴마크로부터 이건
팔 물건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당했었는데 네. 이제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나 그 물건 다시 진짜, 한번. 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차기 주 덴마크 미국 대사를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재차 미국 안보와 전 세계 자유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서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린란드 크기가 한반도 면적의 10배 가까운 굉장히 넓은 곳이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추운 곳이니까 인구가 적은데요. 네. 5만 6천 명에 불과하고 거의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이제 눈과 얼음인데 눈과 얼음이 없는 지역이 20%에 불과합니다. 네. 덴마크가 18세기 초부터 지배를 했었고요. 2009년에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출범하긴 했습니다만 외교, 국방, 안보는 여전히 덴마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 서쪽에 있는 베핀만에 그리고 이 미 우주군 산하에 있는 비두피크 우주기지를 두고 있는데 일단 목적은 우주 감시, 미사일 방어가 목적입니다. 냉전 초기에 이렇게 미군의 기지가 설립이 됐고요. 과거에는 툴리비 공군기지로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거기에 네. 워낙 자원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유, 뭐 여러 가지 히토류 금속의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는 여러 가지 히토리 원소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여기를 좀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히토리가 정말 중요할 맞아요. 거거든요.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음. 가격이 뭐 이 정도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가격이 네. 있을 텐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좀 들어볼까요? 과거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네네. 해요. 트루먼 행정부 1945년부터 53년 사이였는데요. 네. 그때 덴마크 측에 금으로 1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14억 달러, 2조 3,28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은 사업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9년에 일기 행정부 때 그린란드 구매 의사를 밝혔을 때 네. 워싱턴 포스트가 추정한 가격대를 보면 뭐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2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까지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미국이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을 때 그때 지불한 돈이 72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2019년으로 따지자면은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린란드가 알래스카의 면적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한다면은 그렇죠. 2억 달러 정도까지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동토층 밑에 있는 엄청난 자원 이걸 만약에 개발할 수 있다면은 그린란드 잠재력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크게 네. 레인지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고 싶다고 해서 과연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거 네.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참 사업가는 사업가다 이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파나마 운하 운영권도 다시 가져오고 싶다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문제 다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주장은 그렇습니다. 혹시 중국 쪽에 파나마 운하 운영권이 넘어가거나 네. 영향이 커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럴 바에는 미국이 가져오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중국은 현재 남미 국가들과 무역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고 네. 또 미국이 두 번째로 파나마 운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가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의 해군 그리고 기업들이 과도한 통행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가져오겠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매년 14,000척의 선박이 지나가고요. 전 세계 무역량의 4%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선박이 가장 많이 가고 그다음이 그렇겠죠. 중국 선박들이 가고 있는데 네.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밑으로 돌아가면은 시간과 비용이 커지니까 이 돈을 내고 지나가게 되는 건데 네. 원래 1914년에 이제 프랑스가 처음에 건설하다가 이제 안 되면서 미국이 건설을 마무리했고요. 네.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 미국과 파나마가 인양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파나마 정부가 2000년에 파나마 운항을 완전히 통제권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이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이제 공짜로 뭘 넘겨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크리스마스 때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 주 파나마 미국 대사를 지명했는데 이 사람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폴라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의 재선 선거를 도왔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 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플로라주 사무국장과 전국 히스패닉 담당 선임 고문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달라고 한다고 누가 주겠습니까? 이거 진짜 땅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강제로 뺏지 않는 이상 가져갈 방법은 그럼요. 없긴 한데요. 네네. 그렇지만 뉴욕타임즈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영토 확장 욕심은 자신의 협상 전략을 지원해주는 전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갑자기 주게 된, 이제 권력까지 주게 된 부동산 개발업체의 본능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철학은 고립주의 정책이 아니라 과거 미국의 팽창주의, 식민주의를 연상시킨다면서 그냥 미국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원하는 건 가지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1898년에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이고 나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져간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필리핀과 괌, 푸에르토리코를 넘겨받았고 네. 그때 스페인에게 2천만 달러를 주고 이걸 가져왔으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못할 거 없지 않냐. 과거에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내년 2025년에 이제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다 가져가겠다고 지금 대놓고. 너무 미국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입장만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뭐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네. Make My Business Great Again이네요. 네,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예. 마가가 맞아요. 구호였는데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걸 구호를 가지고 재선에 성공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전에 네. 트럼프 당선인이 내 사업 먼저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각종 굿즈,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아, 네, 대선 기간 동안에도 많이 팔렸다면서요. 자신의 네. 굿즈를 팔았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도 이걸 팔게 된 건데, 하지만 그때는 어쨌든 그때도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인데 네. 당선인이 물건을 판다?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 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네. 자신의 이름,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넣은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 선물용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수익금을 정치나 자선 활동에 쓰지 않고 네. 트럼프 일가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트럼프 그룹의 이 수익금이 다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돈 벌려고 파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근래사에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대통령직을 개인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인데요. 네. 45대 대통령, 이제 47대 대통령 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45, 47 이렇게 새겨진 스웨터도 팔고요. 재떨이, 야구 모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개목걸이, 개줄, 이렇게 애완용품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예. 이 스웨터 가격은 우리 돈으로 달러로 200달러니까 이제 수십만 원 정도 하게 되는 거고요. 비싸네요. 네, 그리고 곰돌이 인형이 38달러, 그리고 마가 모자가 8달러 이렇게 새겨져 있고 요거는 어린이용이고 것도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근데 포장비가 따로니까 누구한테 선물하려면은 포장비 따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예전부터 뭐 비싼 운동화, 시계, 자기 이름 그 사인을 넣은 성경 등 각종 굿즈를 판매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까지 또 판다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정권 인수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십억 달러 부동산에 손을 뗐고 사업을 잠깐 접었었고 대통령 월급도 포기하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순자산 가치가 실제 감소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많이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사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싶긴 한데 그래서 부자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포브스가 집계한 미국 최대 부자 명단 400명 가운데 25년 만에 처음으로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19여서 네.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재산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 이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르면서 다시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들은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윤리 지침을 채택합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부분에서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All I Want for Christmas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지만 네. Is You인데 이게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잖아요. Is Money라고 맞습니다. 하신 제가 이유가 오늘 있으시겠죠. 돈 얘기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하시는데. 네. 뭐 크리스마스니까 네. 말씀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 머라이어 캐리의 대표곡이죠. 아, 그럼요. All I Want 네. for Christmas 이게 나오는데요. 이 한 곡만으로 매년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빌보드지 추정치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가 2022년 이 노래 한 곡만으로 270만에서 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억 원에서 약 48억 원 정도 벌어들였다고 와. 하는데요. 물론 머라이어 캐리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노래 하겠죠. 부르는 사람, 네네. 작곡하는 사람, 연주사 나눠 가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큰 금액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큰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노래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통해서 수입을 거두고요. 네. 근데 수익성이 더 높은 TV 특집 프로그램 방송에서는 이게 또 따로 수입이 잡힌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오. 다만 머라이어 캐리 본인과 음반사 등이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몇 퍼센트를 얼마만 가져가는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가 1994년 발매가 됐고요. 30년 동안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노래가 수명이 있거든요. 맞아요. 몇 년 동안 유행하다가 점점 안 듣게 되는데 이 노래는 크리스마스 즈음만 되면 나오는 곡이잖아요. 네, 이 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계속 역주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수입이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노래가 최근에 스트리밍 20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쨌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2016년 이래 매년 크리스마스 스트리밍 1위를 바로 이 노래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끊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버클리 음대 교수가 이 노래에 네. 대해서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네네. 표현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들려드립니다.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we go wrong?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we go wrong?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we go wrong? Hey there, Mr. Blue, it's a place to be with you. Look around, see what you do. Everybody smiles at you. Hey there, Mr. Blue, it's a place to b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지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며 내년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인 방송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지난해 연매출이 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는 노후 파손 시설물, 좁은 대기 공간, 버스 도착 정보 불일치와 전광판 고장 등을 꼽았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1년 넘게 매일 밤 가자 지구의 성당에 피신한 가톨릭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안톤 실러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황종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에서 12월 30일이 호세 리자를 기리는 국경일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날 리잘은 필리핀의 국민적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이름을 딴 거리, 공원,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특히 마닐라의 리잘 공원은 그의 유산을 기리는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호세 리잘은 단순히 필리핀의 독립 영웅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세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네, 호세 리잘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호세 리잘은 1861년 6월 19일 필리핀 라구나주 카칸바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는 11남매 중 7번째 아이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는 부유한 농업 가문 출신으로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리잘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이후 산토 토마스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스페인으로 건너가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의학과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리잘이 스페인에 간 이유는 필리핀 내에서는 식민 통제의 제한된 교육 제도로 인해 충분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을 접하고 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아 필리핀 사회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네. 또한 유학을 통해 유럽의 계명주의 사상과 민주적 가치관을 배우고 이를 필리핀의 개혁과 독립운동에 적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 또 소설을 통해서 필리핀 사회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잘은
필리핀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문학을 통해 알리고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 롤리 메 탕헤레와 엘 필리부스테리노스모는 필리핀 사회의 부패와 스페인 식민 통치 악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입니다. 네. 리잘의 나이 26세 때 롤리 메 탕헤레가 1887년에 출판되었으며 필리핀의 부패한 정치 체제와 가톨릭 성직자의 횡포를 조명합니다. 주인공 이바라는 리잘 자신의 이상을 반영하는 인물로 정치와 개혁을 추구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네.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는 그의 나이 30세인 1891년에 출판된 후속작으로 혁명을 준비하는 급진적이고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 리잘이 스페인의 탄압도 많이 받았겠는데요? 네, 그는 1892년 아리가 필리피나라는 개혁운동단체를 창설하여 필리핀인의 권리 신장을 추구했습니다. 네. 그러나 스페인 당국은 이를 위험한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리잘을 민다나오 섬 미사니스 옥시덴탈주의 카피탄으로 추방했습니다. 추방 기간 동안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며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1896년 필리핀 혁명군인 카티푸난이 무장공기를 일으키자 스페인 당국은 리잘이 이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체포했습니다. 네. 그는 반역죄로 기소되어 1896년 12월 30일 마닐라의 루네타공원 현재 리잘 공원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필리핀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호세 리잘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까지도 리잘은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의 접근 방식과 사상에 대한 몇 가지 비판도 존재합니다. 우선 그는 무력투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개혁을 선호했기 때문에 급진적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방법이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가티푸난과 같은 혁명단체는 리잘의 개혁주의가 필리핀 독립의 시급성을 간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잘의 개인적 삶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의 여러 연애관계는 일부 보수적인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조세피나 브로켄과의 사실혼 관계는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호세 리잘이 미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필리핀의 영웅으로 우상화되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1998년 12월 10일 파리 조약으로 스페인이 필리핀을 미국으로 양도한 후 네. 필리핀은 미국 식민 통제에 적합한 이상적 인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입니다. 리잘이 무력 투쟁보다는 평화적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이용해 급진적인 독립운동가들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식민 통제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네. 이 관점에서는 리잘의 영웅화가 필리핀의 민족주의를 미국의 통치 아래에서 통제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지만 리잘의 삶과 사상은 필리핀 독립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희생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의 중요성을 깨우쳐줬으며 이후 1898년 필리핀 독립선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 리잘,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에 대해서 더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완성차 기업이죠. 혼다와 닛산이 최근 경영 통합을 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3위 혹은 4위가 되는 새로운 완성차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합병이 일본 정부의 종용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시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정부가 종용을 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원래 혼다와 닛산이 같이 하기로 했던 건 사실 경영 통합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 3월 말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던 게 포괄적 업무 제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계약 관계,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둘이 뭘 같이 하기로 했냐? 요즘 자동차 산업이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전통의 뭐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 차가 뒤처지고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 같은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고요. 네.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전기차 분야에서 부품 개발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업무 제휴의 목표였는데 왜 둘이 손을 잡기로 했냐면 사실 혼다랑 닛산은 일본에서 토요타 다음 간 2등, 3등 하는 완성차 업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토요타도 마찬가지지만 혼다도 전기차 부문에선 사실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돼요. 올해 친환경차 76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네. 그중에 사실상 내연차랑 다를 바가 없는 하이브리드 카가 72만 대나 됩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전기차는 고작 한 4만 대 정도에 불과한데 그래서 빨리 전기차 시대를 쫓아가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닛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0년에 세계 첫 양산형 전기차인 리프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기업이에요. 네.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도 100만 대를 넘어섰고 사실 전기차 부문에서 기술력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문제는 지금은 리프랑 아리아라고 하는 전기차 모델 2개만 있고 나머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도 아예 없고 그래서 친환경차 판매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낙제점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로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륜차, 전기차는 잘 안 되지만 네. 사실 이륜차 우리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요걸 팔아서 네. 그나마 돈을 잘 버는 혼다와 손을 잡았던 건데 그렇군요. 이러던 와중에 갑자기 12월 들어서 경영을 통합하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둘이 합병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뭐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업무 제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아서 왔던 게 아니고 그렇죠. 바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죠.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왜 그랬을지 그 배경을 좀 네.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개별 기업의 일이라서 뭐 이렇게 하는 그건 해석에 아니다. 대해서는 뭐 예. 선을 긋는 상황이긴 네네. 합니다만 전후 맥락과 뭐 상황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네. 분명히 일본 정부가 나섰겠구나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데 네. 일단 혼다와 닛산의 경영 통합 발표가 있던 날에 일본 현지에서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됩니다. 네. 폭스콘이라고 하는 기업이 비밀리에 닛산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폭스콘은 아이폰을 조립하는 회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만의 대기업이잖아요. 네. 2016년에 일본의 전자기업인 샤프를 인수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샤프와 같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를 자기들 기업의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40%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게 사실 만들고 싶다고 해서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그렇겠죠. 아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전기차 부문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 세키준이라고 하는 일본인을 임명을 하는데요. 이 세키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닛산에서 넘버 3인 부사장까지 올랐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닛산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인물이 비밀리에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와 닛산 인수를 두고 협상을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잘 따라가야겠는데 얘기를 갑자기 르노까지 나와서 네. 왜 르노까지 얘기가 나오는 네. 걸까요? 일단은 뭐 닛산이라고 하는 회사에 네.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네, 필요가 네, 네. 있는데요. 닛산은 일본산이라고 하는 뜻의 일본어예요. 아, 그렇죠. 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본 최초의 자동차가 다토라고 하는 이름의 자동차예요. 네. 이 다토를 만든 게 닛산이고요. 그다음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네. 페어레이디 Z라든지 뭐 GTR이라고 하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엄청 많이 팔린 스포츠카를 만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술의 닛산, 영업의 토요타 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인 건데 그래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닛산이 사실 1990년대 후반에 망해요 한번.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프랑스의 르노가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네. 그래서 1999년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르노가 닛산의 지분 43.4%를 사들이는데 네. 사실 이게 인수는 아니었어요. 닛산도 르노의 지분 15%를 취득을 해서 2대 주주가 되는 방식의 일종의 자본 제휴인 거죠. 오. 서로 이렇게 지분을 예, 공유하는. 예, 예. 그리고 르노와 닛산을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고 오. 그 지주회사의 의결권을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네. 뭐 실질은 닛산이 르노의 자회사로 들어가긴 하지만 예.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의 얼라이언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닛산에 파견된 최고 경영자가 바로 그 유명한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019년에 악기 케이스에 숨어서 네. 일본에서 탈출한 인물로 굉장히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카를로스 곤은 1990년대 초중반에도 르노 자동차의
르노 자동차를 위기에서 구해냈었고 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닛산의 CEO로 임명이 된 인물인데 그때 당시에 코스트 킬러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네. 구조 조정에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인물이 닛산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네. 그렇게 닛산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뭐 판매량이 뭐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 가까이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글을 축출한 게 바로 일본 정부였습니다. 왜요? 르노와 닛산의 CEO를 겸임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던 그가 네. 2018년에 이제 전세기를 타고 일본에 입국을 하는데 네, 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일본 검찰이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특별 배임. 우리나라 말로 치면 횡령. 횡령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가택에 가두는 가택연금 방식으로 그를 가둬뒀었는데 네. 그러다가 1919년에 그 유명한 카를로스 곤의 탈출국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의 축출 이후에 아이러니하게 닛산은 다시 한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닛산으로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뭐 그런 닛산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일본 예.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그렇군요. 꾸준히 어쨌든 닛산은 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달 초에 충격적인 경영 실적을 발표하고 경영진 총사퇴를 한 뒤에 예. 최근에는 전 직원의 10%가량이 9천 명을 뭐 구조조정하겠다라는 예, 예.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한번 닛산은 구원투수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 되기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카를로스 곤을 축출을 이게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이게 네. 또 사실 어떤 굉장히 이야기가 중요한 있었던 건데 건지.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것을 두고 닛산의 경영에 참여했던 카를로스 곤의 참모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일본인들에게는 르노의 닛산 인수가 꼭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 같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르노가 닛산은 사실상 자회사로 삼을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본 제휴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 때문이었던 네,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대등한 대등한 관계, 관계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카를로스 곤이 2010년대 후반에 르노와 닛산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 건데요. 이 대등한 관계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을 깨고 닛산을 완벽하게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던 게 르노의 계획이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자신을 일본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축출을 한 것이고 이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네, 네. 물론 명확히 아직까지 사실이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카를로스 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쨌든 일본 정부는 닛산이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 같은 기업을 해외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폭스콘이 닛산을 인수하기 위해서 르노와 비밀리에 협상을 나서자 부랴부랴 혼다를 종용해서 경영 통합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래도 일본 정부가 나섰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추측할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맞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좀 이해가 좀 가기는 하네요. 그렇죠. 근데 폭스콘이 르노가 보유하고 있는 닛산 지분을 사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카를로스 곤이 축출된 이후 2023년에 사실 르노와 닛산은 자본 제휴 계약 이 얼라이언스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요. 아, 네. 르노가 보유하고 있던 43.4% 지분 중에서 15%만을 남기고 네. 나머지 28.4% 지분은 프랑스 은행의 신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이 28.4% 지분은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예. 배당만 받고 있다가 그때 산다는 곳이 나오면 이 지분을 팔겠다. 아. 이렇게 해서 은행에 신탁으로 맡겨놓은 건데 그 네. 지분이 지금 22.8%가량 남아 있어요. 네. 닛산 출신의 세키준이라고 하는 폭스콘의 그 최고 전략 책임자는 사실 이 사정은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르노와 비밀리에 협상에 나섰던 겁니다. 사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닛산도 이런 내용을 알아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폭스콘이 르노가 은행에 신탁을 맡긴 주식을 사들인 뒤에 네. 적대적 공개 매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닛산 같은 경우에 대주주인 르노를 빼게 되면 주요 주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나눠지고 있고 폭스콘이 만약에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하면 다들 지분을 네. 팔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 제휴를 맺은 혼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백기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했었는데 네. 이런 와중에 12월 들어서 르노와 폭스콘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닛산 같은 경우에도 경영 실적이 너무 참담해서 새로운 구원 투수를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갑자기
지난 18일에 혼다와 닛산이 전격적으로 경영 통합안을 발표하게 된 거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분명히 혼다를 종용한 게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죠. 일본의 자동차 핵심을 넘겨줄 거냐?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은 추측뿐이지만. 추측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그렇죠.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혼다와 닛산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까요, 사정이? 뭐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래요? 혼다와 닛산의 통합 얘기는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전혀 새로운 얘기는 또 아닌 게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를 조망을 해본다고 하면 사실 뻔히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닛산이 어려워지면서 뭐 꾸준히 시장의 룸으로 돌던 얘기이기도 한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면 큰 축인 도요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차로는 세계 1등이잖아요. 네, 네. 이 도요타가 스바루, 마쓰다, 스즈키, 다이아스 같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1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일본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네. 국민 경제에서 큰 축인 자동차 기업은 사실 정부가 함부로 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큰 형인 도요타에게 이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도요타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서 여러 완성차 기업들이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네. 그리고 이 도요타라고 하는 큰 우산 바깥에 있는 게 혼다, 닛산, 그다음에 닛산의 자회사인 미쓰비시 자동차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도요타는 통합의 시너지와 이점을 통해서 세계 1위의 브랜드로 올라섰는데 혼다와 닛산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 예. 그렇다 보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을 통합을 하게 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을 두 축으로 재편하려고 했던 것으로 뭐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근데 한 축이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어쨌든 이 두 축을 뭐 닛산과 혼다를 통합을 하게 되면 네. 부품사라든지 네. 조금 서로가 보완할 수 있고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전체 자동차 산업도 살릴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너무 건데 늦었어요. 닛산은 사실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륜차 때문에 어쨌든 뭐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 부분에서 너무 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멀쩡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완성차 기업의 경영 통합이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 알고 아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프랑스의 푸조,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다음에 네. 미국의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이 완성차 기업들이 합병해서 만든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출범 당시에는 세계 4위권이 되는 업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현대 기아차 등에 빌려서 지금은 세계 6위권 되는 브랜드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혼다와 닛산의 통합도 사실은 성공이 담보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르노가 대주주잖아요. 네. 경영 통합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사실 닛산의 주주 구성을 보면 르노를 비롯한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비중이 57%나 돼요. 그래서 뭐 이 외국인 주주라고 하면 사실 일본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 주주들이 만약에 혼다와 닛산의 경영 통합을 반대한다. 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혼다보다는 그냥 포스코를 파는 게 더 낫겠다. 그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정부 혹은 혼다와 닛산의 의지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결국 키는 르노가 쥐고 있는 건데 또 네. 재밌는 게 르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가 대주주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닛산의 새 주인이 결정이 되는 지금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연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혼다와 닛산의 경영 통합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아니면 폭스콘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닛산을 품을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귀추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때는 뭐 토요타, 닛산 뭐 다 너무나 큰 회사로 느껴졌었는데 맞습니다. 뭐 시대를 잘 못 읽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는 저 밑줄에 있는 맞아요. 회사였고 혼다, 뭐 닛산 너무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바뀌어 있는.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교훈을 또 얻으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저니의 오픈아임스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ying beside